아니 요즘에 배움이 좀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임신될 때마다 사실 환자도 기분이 좋지만 이제 우리도 사실 그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쫙 떠오르면서 아마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 원장님이 이제 질 좋은 배아 만들기 이게 총론이잖아요. 사실 배아의 질이 좋아야지만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강의는 총론이라고 생각하면 제 강의는 이제 강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착상전 유전 검사 요즘에 인터넷 보면 진짜 핫해요. 그러면서 어떤 환자분은 자기가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정상이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검사를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러 오신 분이 한 그룹.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여러 번 이식을 했는데 한 번도 착상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말하는 그룹 한 그룹. 이게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환자분한테 안 해본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이유인지 알 것 같고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여기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어떤 케이스를 고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제가 사례를 골랐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상 전 유전 검사란, 그러니까 착상하기 전에 그 배아를 우리가 이제 세포를 떼어내서 그거의 유전자를 보는 게 착상 전 유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하려면 좋은 배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자 채취를 해야 되고 수정을 시켜야 되고 배양을 해서 그 배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일부를 띈 다음에 그 세포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동결을 해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상인 배아도 있고 비정상인 배아도 있으면 이제 비정상인 배아는 우리가 폐기를 하고 정상 배아만 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배아를 얼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버려지는 배아도 얼려야 되고 정상인 배아도 얼려야 되니까 사실 상당히 이 착상률 유전자 검사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검사예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의 종류는 염색체의 수적 이상을 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PGT-A라는 게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다운 증후군, 뭐 에드워드 증후군, 나이가 많으면 생기는 게 PGT-A고요. 구조적인 이상, 그러니까 염색체의 자리가 바뀌는 구조적 이상을 보는 PGT-SR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유산 환자들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유전병을 일으키면 이제 그 유전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PGT-M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PGT-A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그림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하루 키우고 이틀 키우고 3일 키우면 8세포기가 되고요. 4일 키우고 5일 키우면 포배기 배아가 돼요. 과거에는 이제 배양 기술이 좀 떨어질 때는 우리가 8세포기 때에도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8세포기 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토탈 세포가 8개인데 그중에 2개를 떼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포션의 배아를 검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포배기 배아와 이 배아가 다른 점은 이 포배기 배아에서 여기는 이게 이제 아기로 가는 부분이고 이쪽이 태반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떼게 되면은 아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여기 태반으로 가는 세포를 떼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 이상률이 높고 그러니까 요즘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PGT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오일 배아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양 기술이 조금 떨어질 때는 우리가 그걸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양을 잘 하니까 특히나 배오미 같은 경우는 오일 배양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GTA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아기로 가는 세포고 여기가 태반으로 가는 세포면 그 중에서 어디를 떼냐면 세포가 제일 많고
띄기 좋은 위치를 띄어요. 그래서 보통 세포를 5개 내지 10개 정도로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포를 띄어내서 이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기에는 세포가 10개면 10개가 다 염색체가 다를 수도 있고 10개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뭐 그중에 일부만 같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모자이시즘 얘기하잖아요. 이따가 제가 모자이시즘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염색체의 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운데 라인으로 일자로 있는 거는 염색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량이다. 이렇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 2번 염색체가 하나가 많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16번이, 15번이 하나가 많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염색체가 15번이 하나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22번이 하나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쬐끔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모자이시즘인데, 결국 10개의 배아를 검사를 하면 그 중에 한 7개는 정상인데 1번 염색체가 딱 요 정도 양이 있는데 나머지가 양이 좀 많은 거죠. 한 3개 정도. 그럼 30%의 모자이시즘. 이렇게 해서 1번 염색체 30% 모자이시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오는 결과지가 보통 이제 이렇게 와요. 이 A라는 분이 검사를 3개를 했는데 하나는 정상이고 두 번째는 16번이 좀 많고 21번이 적은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얘는 못 쓰는 거고, 얘는 9번하고 22번 염색체가 많아서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를 3개를 했는데 이제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들이 말하는 통배, 이게 이제 통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을 외래 와서 제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 착상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적응증이 되면 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별로 나는 이거 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착상별 유전자 검사는 완전한 검사가 아니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아기로 가는 세포를 건드릴 수 없고 이제 태반으로 가는 부분을 떼어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검사의 가설은 아기로 가는 세포하고 태반으로 가는 세포의 염색체가 똑같다 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양수 검사는 양수에 떠다니는 아기의 세포를 얻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리얼 아기의 염색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착상전 유전자 검사는 태반으로 가는 세포를 띄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 아기의 유전자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위크 포인트, 그러니까 약점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PGT 검사를 하면 다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2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염색체 수가 정상이어야 되고, 그 정상의 염색체를 검사를 한 배아의 등급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쭉 줄을 세워놓고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배아가 등급이 진짜 좋고 B라는 배아는 등급이 조금 중간 정도인데, 오히려 B라는 배아가 정상이 나오고 A라는 배아가 비정상이 나오면 그때가 제일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 A를 넣고 싶은데 얘가 비정상인데 검사를 안 했으면 아마 이식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검사를 했는데 비정상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가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PGT를 했을 때 임신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PGT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기 어려운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자가 적게 나오는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난자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얻어지는 배아의 개수도 적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배기까지 5일 배아까지 키운다는 게 상당히 연구실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헌 같은 걸 보면 아무리 좋은 센터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보통 한 평균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아가 10개가 나오면 포배기까지 4개가 가는데 5개가 나오면 2개가 가고 3개가 가면 1개 가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검사를 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난자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권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고, 이제 두 번째, 40세 이상에서는 정상 배아가 나올 확률이 낮아서 계속 비정상만 나오면 환자는 검사만 하고 이식을 못 하잖아요. 이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G 회사에서 2023년도에 이제 배포한 자료예요. 자기네가 1년 동안 검사를 해보니 정상률이 이렇더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40세 이하는 그래도 한 50%는 30% 뭐 40%까지는 되는데, 이게 40이 넘어가면 10% 정도밖에 안 되죠, 평균. 그런데 41살, 42살은 그래도 한 12%, 13%인데 42살이 넘어가면 8%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냈거든요. 사실 그만큼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면 정상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감히 하자고 권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반의 유전자가 아기의 유전자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셔라 하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자이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환자들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A라는 배아나 B라는 배아나 C라는 배아는 똑같은 배아예요. 근데 아까 제가 바이옵시를 할 때 떼기 좋은 위치, 세포가 많은 위치를 뗀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뗄 수도 있고 여기를 뗄 수도 있고 여기를 뗄 수도 있어요. 어디를 떼느냐에 따라서 이 파란 세포가 정상 세포고 빨간 세포가 비정상 세포인데, 여기 보면은 비정상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비정상이 3개가 있죠. 여기는 비정상이 다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모자이심 배아도 50%를 넘지 않으면 이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결국은 어디를 때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버리는 거는 정말 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는 거니까 조금 넣어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질문 두 번째, 어떤 환자한테 PGT를 고려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 딱 3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고차소 환자, 두 번째는 반복 유산 환자. 그냥 2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요 3가지인데, 제가 이제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고차소 환자 2명을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제 환자들이 자기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이 갖고 온 차트를 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좋은 배아를 넣었는데 실패를 했는지, 배아가 별로 안 좋아서 실패를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자기는 10번 했다고 하는데 배아가 안 좋아서 임신이 안 되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PGT를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A라는 사람, 이 이모 씨, 이 사람은 다른 데서 3번 난자 채취하고 3번 다 최상급 배아인데 진짜 좋은 오일 배아를 넣었는데 임신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배아를 넣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PGT 해보셔야죠 라고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환자들 그러면 PGT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번 난자 채취를 해서 10개를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2개가 나왔어요. 아까 앞에 그 슬라이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37세면 정상률이 한 40%는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개 검사했는데 2개가 정상이니까 20%밖에 안 되죠. 뭔가 정상률이 좀 낮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게 이제 세포가 분화가 될 때 염색체, 2분 염색체는 정상이었거든요. 뭔가 이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PGT를 했는데 결국 정상 저 2를 이식을 해서 임신에 성공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좋은 배아를 넣었는데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PGT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환자는 나이가 좀 많으시죠. 41세고 A매치도 낮고 다른 데서 5번 난자 채취하고 4번의 상급 배아를 넣는데 실패했다. 그 기록을 조금 보면 4번 중에 3번은 그냥 3일 배아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이제 5일 배아를 넣었는데, 제가 이 사람을 PGT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나이가 많은데
또 정말 오일배아를 만들어서 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착상이 안 되면 어떨까? 착상이 됐다가 유산이 되면 어떨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난자가 4개가 나왔는데 포배기 배아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검사를 못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상이 하나가 나왔고, 세 번째는 16번 염색체가 많은 배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배아는 등급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PGT를 안 했으면 저 사람은 저 배아를 우리 이식해보자 했을 텐데 착상이 되거나 유산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2개를 꼭 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넣어보자. 그러면은 임신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올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 반복 착상 실패 환자들도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착상이 됐다가 또 유산이 되면 시간만 가고 환자가 조금 더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저는 PGT-L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반복 유산 환자들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분만할 때 나이가 40이었고요. 저한테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다니신 분인데,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다른 데서 신선 7번, 냉동 2번, 9번 이식을 했는데, 자연선 2번, 화학적 유산 1번은 자궁 임신 같다고 해서 이렇게 유산이 돼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환자가 처음에 저하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환자분은 별로 PGT-L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를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가장 이유 중에 제가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39에 저한테 왔는데 자기 나이보다 AMH 수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쭉 난자가 나온 개수를 보면 항상 5개 미만으로 나오셨고, 배아도 한 2-3개 정도가 만들어지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 사람이 포배기를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강하게 권하지 못했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이식을 했을 때마다 3일 배아만 이식을 했고 5일 배아를 한 번도 이식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일 배아가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환자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럼 우리 하지 맙시다 하고서 이제 안 하면서 대신 대안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일 배아에 비해서 5일 배아가 염색체 이상이 생길 리스크가 훨씬 낮으니까 적어도 그전에는 3일 배아 이식만 했으니 우리가 5일 배아 이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플랜을 정하고 이제 환자랑 했어요. 해가지고 3번 난자 채취해가지고 상급 배아, 5일 배아 2개가 나와서 임신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쌍둥이가 됐는데 처음부터 한혜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배아 등급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걔보다 떨어지니까 저 배아가 좀 안 좋은 애가 잘 발달을 못 하나 보다. 하나는 진짜 좋았으니까 잘 갈 거라고 사실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7주까지는 진짜 정상으로 잘 갔는데 전 졸업할 줄 알았는데 2주 후에 봅시다 하고 9주에 왔는데 아기가 갑자기 잘못돼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너무 환자한테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다음에는 꼭 우리 PGT 합시다 그랬더니 환자도 이제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몸을 좀 추스리고 하기로 해가지고 난자 채취 6번 하고 9개를 검사를 해서 정상 하나 얻어가지고 임신을 해서 최근에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환자를 볼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고,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면 해야지. 그거를 이게 약간 이제 저기에는 환자의 감정도 섞이고 제 감정도 섞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물론 결국은 졸업을 했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상당히 제가 조금 환자한테 미안해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부가 정상인데 계속 21번이 들어가요. 13번, 18번, 21번이 우리가 연령대가 올라가면 염색체 이상이 잘 생기는 그런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PGT-L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쟤도 갑자기 잘못된 거가 우리가 검사는 못했지만 염색체 이상이 있었고 이런 소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때 했었더라면 그래도 환자가 1년 동안 좀 덜 고생하지 않으셨었을까
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유산 환자는 잘 차트를 리뷰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난자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포배기 배아가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모자익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된 케이스인데, 이분은 첫째는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을 잘해서 출산을 하고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3번 유산이 된 거죠. 한 번은 자임신, 한 번은 인공수정, 세 번째는 다른 센터에서 시험 관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일배와 저렇게 2개 좋은 거를 넣었는데 임신 9주에 유산이 됐는데, 이분의 문제는 나이도 많지만 자궁이 조금 커요. 성근증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이는 약을 쓰고 이식을 해서 임신이 됐는데, 저는 저 임신 9주에 유산된 거는 성근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환자분하고 우리 그저 PGT를 좀 해보자. 환자분도 사실 그걸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해서 난자 채취를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채취에서는 2개를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비정상, 하나는 모자익 배아가 요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이고 이게 모자익 배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5번이 20%, 17번이 40%, 22번이 20%, 3개가 이렇게 모자익 배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자익 배아를 우리가 처음부터 넣는 건 아니니까 쟤를 킵해놓고 우리가 정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 2번째 채취를 했는데, 하나 검사했는데 비정상이 나왔고요. 3번째는 검사 자체를 못했어요. 포배기 배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 환자분이 나 그냥 둘째인데 그만하고 싶고 저 그냥 모자익 배아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 요즘 분위기로 50% 미만의 모자익 배아는 정상일 수도 있으니 이식을 해도 된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컨센서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 40%, 20% 3개지만 저거를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분당 차병원을 의뢰를 해가지고서 양수 검사를 해서 정상이 나왔고 최근에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린 거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정상이 안 나오고 모자익 배아만 있으면 그거가 번호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넣어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잘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넣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저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라고 되네. 저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논문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유산을 경험하였거나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37세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가 정상의 배아 1개를 골라 이식한다면 유산율을 감소시키고 이식당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정상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또 유산이 된다면 그건 어떡할 거냐. 사실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는 일단은 나이가 젊어요. 31세고 환자가 냉동 배아 이식을 다른 데서 했는데 유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연속 좋은 배아를 넣는데 착상이 안 되니까 2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유산 플러스 반복 착상 실패 환자.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 전원하기 전에 센터에서 그러면 이건 PGT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PGT를 했는데, 3번을 최상급 배아를 이식을 했는데 한 번은 화학적 유산이 되고 한 번은 자궁에 임신되고 한 번은 화학적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은 자기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PGT까지 했는데 유산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환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안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배경은 일단은 환자분의 나이가 젊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 부부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한 살 많아질 때마다 난자가 노화가 되고 하니까 분화가 될 때 염색체가 비분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잘 안 돼서 수적인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31세에서 염색체 생길 확률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계속 정상을 많이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2번째가 사실 저는 포인트인데, 사실 제가 아까 그 바이옵시 하는 사진 보여드렸지만 저걸 동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하이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숙련된 연구원들이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거는 배아에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은 배아하고 받지 않는 배아가 이게 잘 발달을 해서 착상이 될 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근데 안 하고 넣었다가 또 유산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그러면 그때 PGT 하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그거에 이제 용기를 얻고 그럼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신에 자기는 나이가 젊으니까 5일 배아는 하나밖에 넣을 수 없으니 4일까지만 키워서 2개를 넣어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일 배아 2개를 신선이식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분이 쌍둥이 출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PGT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는 안 할 거야도 아니고 나는 꼭 이걸 할 거야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하는 거고 필요 없는 경우에 저는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3번쯤 했는데 비정상이 계속 나오면 이제 환자가 거기서 이제 약간 동력을 잃어요. 주치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냥 했는데 뭐 착상이 안 된다거나 또 유산이 된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원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판단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이 되면 저는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사실 PGT 적용에 대해서는 환자들 사이도 이견이 많고 의사들 사이도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상담을 해서 통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37세 이상의 반복 유산 환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환자의 나이나 난소 기능을 고려해서 환자의 나이가 너무 젊거나 또 많거나 아니면 또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선택적이라는 거는 무조건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PGT가 필요한 사람 같으면 해야 될 것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떠오르는 모자익 배아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정상 배아가 없으면 대안으로 이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환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정말 똑같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거를 체계적으로 내가 글로 써서 환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시작을 했는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말한 그 PGT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거 말고 아까 말한 뭐 항산화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카페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헌 고찰해서 쓴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강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으시는데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